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군무원 국어평법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험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보아집니다. 보통 구급 시험은 이 정도로 출제가 되죠. 학설은 출제가 안 됐고, 조문 같은 경우는 친고죄 묻는 문제, 그저 주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만점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풀다 보면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가끔 이렇게 좀 발생을 하니까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학원 모의고사에서 보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좀 더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구급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이한 형태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문제 있죠. 이런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좀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 묻는 문제 하나고요. 나머지 전부 판례 문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법 이야기인데요. 자, 삿대질 하는 경우, 삿대질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삿대질 할 때 이제 뒤로 자빠진 경우에 우리가 결과적 가중법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 결과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폭행 자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단순 폭행 정도만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어하는 집단 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불을 질러 갖고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죠. 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쟁의행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노조 간부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찰하고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간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집단행위 과정에서 화염병도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가능하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자, 넘어갑니다. 자, 피고인이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불을 질러서 아버지 살해했을 때는 존속 살해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사죄의 죄수관계가 문제가 되죠. 자, 이거는 뭡니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판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속 살해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사죄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상적 기합봉 관계. 자, 현주 건조물 방화사죄와 살인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현주 건조물 방화사죄만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라고 할 때, 이 사망의 결과 관련해서요.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이거는 7년 이상 징역이에요. 형이 더 높습니다. 더 높게 되면은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존속 살해가 된다든지 존속 살해라든지 강도 살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이쪽이 더 높다고 보죠. 이런 경우는 상상기합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보통 살인죄와 상하기합을 의뢰해야 되는데 이게 틀렸죠. 그게 아니고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존속 살인죄와 관계는 상하기합 관계가 되고요. 자, 이것도 이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키고 당구 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숨으려다가 실족에 떨어졌다. 피하려다가 숨으려다가 차에 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 경우에 전부 다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 가중범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인이 만약 같이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 성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친고죄 묻는 문제는 단순 암기 문제죠. 친고죄가 아닌 것은, 자, 1번입니다. 친고죄는 사자가 비누로 목욕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욕을 한다. 사자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 다음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그 다음에 친고죄의 경우에 직배동동배, 이외의 친족의 경우에 또 친고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친족 상돌의 경우에 직배동동배, 친족 상돌에 적용되는 경우에 직배동동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가족 또는 그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일 때 친족 상돌에 적용되게 되면 친고죄가 되죠. 이런 것도 강론해서 봐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범죄명 사자 빈으로 목을 한다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규정도 기준한다. 맞죠?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이거 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 보통이나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의사라면 의사끼리 비교해야 된다 이거죠. 일반인하고 의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거고. 자, 주치의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치료 과정에서 야간 당직 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한 경우에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 과실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죠. 다른 사람의 과실이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죄, 치상죄 성립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담당 의사잖아요. 이거 보면은 담당 의사다 그러면은 주치의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성립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과실이 개입됐다든지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의 과실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과실은 성립할 수 있어요. 알코올 여기서 보면 과실이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번 지문에 여기 자기 과실 인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알코올 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피고인들이 자, 피해자들의 금단 증상을 보이자 독방에 가뒀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의 개념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험성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수용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 환자들이 말이죠,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주의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독방에 가두고 나서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망을 해버렸다고 했을 때 과시범이 인정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자, 이거는 이제 신뢰 원칙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내가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면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할 것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의 과실이 부정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주의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할 것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가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돼 있는데요. 자, 보행자를 들이받고 그 보행자가 또 다른 사람 또 들이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다쳤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당연히 사회통념상 한 사람이 만약에 피하려다가 또 다른 사람 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해가지고요. 보통 사회통념에 따라서 일반 경험칙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자, 만약에 범죄 행위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여기 다른 사정이 개입됐다 할 때, 다른 사정이 개입됐다. 근데 이 다른 사정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개입됐을 때 이때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피고인의 자, 보면은 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시동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했는데 조수가 운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어떤 독립된 행위가 개입이 돼버린 경우죠. 내가 차를 멈춰놨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 그래서 교통사고 났다면 조수의 잘못으로 교통사고 난 걸로 봐야 되지, 운전자의 어떤 과실은 부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과실범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 부정되는 경우예요. 근데 요거하고 좀 조심해서 비교해서 봐야 될 판례가 있죠. 내가 열쇠를 꽂아놓고 내렸는데 옆자리에 어린아이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앉아있으면은 이거는 장난 삼아서 열쇠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인과관계 긍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수라는 건 다른 어떤 독립된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몰고 가버렸을 때 여기 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 옆에 어린아이가 앉아있다, 어린아이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이렇게 그대로 꽂아놓은 채로, 시동 열쇠 그냥 꽂아놓은 채로 내려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저거 비교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피해자가 부상한 다음에 1개월이 지난 후에 자창, 그러니까 이제 칼이 찔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로 인해서 과다출혈, 상처, 감염 등에 연루한 폐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이거는 상처가 더 악화돼서 사망한 거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에 의해서 할 때 충분히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는 경우죠. 칼에 맞아서 죽은 경우. 여기에다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더 가미가 돼가지고 지병이 악화돼서 죽었다 그래도 인과관계 인정되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를 갈 때는 가스 안전 장치를 다 하고 떠나야 됩니다. 방치하고 그냥 가가지고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거 당연히 인과관계 있는 데야 되겠죠. 이것도 쉬운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명예훼손죄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을 관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310조 조문입니다. 요 거저 추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자,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주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인 요소, 다른 목적이 좀 있다 하더라도 300조 적용됩니다. 적용할 수 없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자가 기사화하면서 말이요, 내가 신문 발행 부수를 좀 더 늘려보겠다라든지 이런 뭐 그런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인정이 돼요. 우리 유튜브 같은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 하면서 내가 구독자 수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뭐 사익적인 요소 좀 가미된다 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보면 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봐가지고 310조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10조에 의해서 유성이 조약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데에 해당된다는 점을 요 행위자가 입증해야 되죠. 이건 좀 특이한 예외 규정으로 봅니다. 보통 유성 조약 사유는 검사가 입증해야 되지만 이거는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전문 뭐 법칙이라든지 이런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때는 310조가 적용 안 되잖아요. 자, 310조 적용되려면은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 구수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 구수요건에 해당돼야만 310조 유성조약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한다 그러면은 307조 1항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310조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자,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징계 절차에 앞서서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정도, 이거는요, 네가 지금 뭐 파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사표 내고 나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강요죄에서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상대방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처벌할 걸 갖다, 징계 처벌할 걸 갖다가 사표 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더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협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피해자에게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여권을 하게 하여 여권을 강제해서 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강요죄라는 범죄가 있죠. 강요죄. 그래서 강요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협박을 통해서 여권을 이렇게 해소해 버렸다면은 그 협박을 통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요죄 문제인데 결국 협박죄와도 관련돼 있죠. 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정한 뭐 제3자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정할 것을 요구를 하고 상대방도 뭔가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강요죄에서 협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한테 뭔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부탁할 일이 있다 이거죠, 대통령한테. 상대방도 뭔가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협박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이 고지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도 뭔가 뭐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받아주고 뭐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협박죄가 안 됩니다. 협박이 안 되고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요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죄는 부정이 됐고,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어떻게 됐어요? 강요죄는 부정이 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이 됐죠. 그래서 강요죄는 부정이 됐던 경우입니다. 자, 강요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 성립이 가능하겠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권리 행사를 빙자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뭐 권리 남용이 된다 할 때는 협박, 강요 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요, 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알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맞죠? 저 이거 맞는데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까지 요구한다, 이거 아니죠. 협박죄는 위헌범입니다. 이거 침해범처럼 생각하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분이고 나머지 다 맞아요. 그래서 협박죄 미수원 규정은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지각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상대방의 의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때 미수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거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참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 많이 출제됐던 판례죠. 임용 결격자가 돼서 임용이가 무효라 하더라도 돈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뢰죄 성립하죠. 왜냐면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 이걸 우리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임용 결격자가 돈 받아 먹었다고 해서 했을 때도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뇌물죄는 수뢰죄 같은 경우는 이제 영덕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 먹어야 이게 수뢰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영덕 의사가 없다고 할 때는 수뢰죄가 안 되거든요. 자, 수뢰자 영덕 의사의 실현으로서, 자,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괴될 것이므로 금품이나 전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의 직접 수될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수될 필요는 없고 뭐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직원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에서 말이에요. 삼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 최순실 딸이잖아요. 최순실 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그룹에서 말을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쵸? 말을 제공해 주는데 이 최순실 딸이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뇌물을 받은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수수되지 않더라도 이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수뢰죄 공동점유 성립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접 수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와서 돈 뭉치를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돈을 막 던져놓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라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줄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뇌물수수죄가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영덕 의사가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제3자 뇌물 공여죄에서 부당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 특정되면 부당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현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현안이 어떤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방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서 수사기관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자, 단순히 거짓말하는 경우죠. 단순히 거짓말하는 경우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래 수사기관 하는 일이 뭡니까? 피의자나 참고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거든요. 근데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되려면은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고난한 데까지 이르러야 위계한 공무집행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한다 해서 수사기관이 뭐 수사를 못합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위계한 공무집행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자, 요처럼 이거는 이제 그냥 거짓말한 거고요. 요거는 물적인 증거를 지금 위조한 거잖아요. 소변을 제출한다든지 타인의 혈액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변이나 혈액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무집행이 위협한 공무집행이 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할 여지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직무집행이 적법성이 구수요건 요소인데요. 근데 이 적법성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아닙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 당시에 구체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후적으로 이런 내용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대집행행정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위협한 공무집행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위협한 공무집행. 그러니까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되면은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집행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면 그에 폭행을 가한다든지 하게 되면 공무집행죄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위협한 공무집행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아니한 공무집행이라면 그에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집행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선서문명의자로부터 자, 위정교사하는 경우에 자, 증거의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왜 증거의존죄가 안 되냐면 우리 판례에 하면요. 증거의존죄가 되려면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됩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 말로 허위 진술하는 것은 증거의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칼을 닦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피 묻은 칼을 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물적인 증거 이런 걸 위조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증거위조죄가 안 된다. 아까 참고인이나 피자가 거짓말한 경우에 위경공지방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위경공지방도 안 되고 증거위조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이때 허위사실인지는 객관적인 걸 기준으로 하죠. 객관적으로. 자, 보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무고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돼요. 자, 군인에 대한 무고죄의 경우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당 군인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결행할 직권 또는 소속 상관에게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명령 개통, 수사 이첩을 통해서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뭐 도달하면 뭐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뭐 맞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첩을 통해서 결국은 뭐 상관에게 도달을 해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됐을 때는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증거위조죄에 나왔는데 이 위조는요 문서위조죄와 다릅니다. 문서위조죄는 명의모용을 말해요. 명의모용. 작성 명의를 자기가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거 문서 위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증거 위조할 때는 위조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위조 개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술에 좌우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거 안 따집니다. 자기가 작성 권한자라 하더라도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뭐 문서를 막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서위조죄 같은 경우는 작성권한 유무를 따지죠. 진실인지 여부도 따지잖아요. 근데 증거위조죄 할 때는 그런 게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유치해서 금지원칙. 자, 모든 형벌법규 구성요건, 가벌성에 관한 거 다 적용이 되죠. 형면제 사유도 적용이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요건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에 관련된 거, 보안 처분에 관련된 거 피고인이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되는 특례법이 있는데 보통 누범 같은 경우에 형법상의 누범은 어때요? 장기의 2배를 가중하잖아요. 근데 이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서 장단기를 다 2배로 가중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학원 모의고사도 한번 냈었는데 이거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단기까지도 이렇게 더 가중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법률이 다양한 동기와 행위 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자,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으로 줬다. 이렇게 되면 형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으로 둬버리게 되면은 법관의 어떤 판단 여지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 형이 너무 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상실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좀 오래된 판례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거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헌법 불합치도 위헌 결정 일종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급표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을 때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약간 헌법 문제에 좀 가깝죠.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로 봐가지고 무죄 판결하는 겁니다. 면소 판결 아닙니다. 면소 판결 아니고 무죄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재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이 되죠. 속인주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맞죠? 이것도 기본적인 이야기고. 자,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 우리나라에 산입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미결구금된 게 100% 다 산입이 되지만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거는 산입 안 해줍니다. 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거 헌법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라는 의사표현이 자체에 국한된다 아니죠. 직무 부수행위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국회 원내 기자실에서 보도자를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국회에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뿐만 아니라 그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헌법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부작위범. 자, 어떠한 범죄가 자기와 부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이게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의사가 이제 퇴원 지시를 한 거 가지고 자기에 의한 범죄를 범위 원칙이라고 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퇴원 지시한 걸 가지고 부작위로 볼 거냐 자기로 볼 거냐 관련해서 자기로 본 판례가 되겠죠. 그다음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이라고 하죠. 행위정령의 동가치성. 자기에 의한 범죄와 형법적으로 동가치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권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부작위범에서의 자기 의무는 이렇게 외우죠. 법계조선신사, 법계조선신사, 법령계약, 이 법률행위라고 해도 돼요. 법령계약, 조리, 선행위, 신의성시 원칙, 사회상규. 도덕, 뭐 종교, 윤리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뭐 전형적인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 채널 총괄팀장, 뭐 음란 만화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됐을 때 삭제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작위범 성립하는 경우죠. 자,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지, 이제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행위자 입장에서 어떤 뭐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거 일반인 체크하셔야 되고요. 요 행위자 체크하셔야 돼요. 행위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일반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필적 고의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행위자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뭐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맞죠? 범죄자들은 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의 어떤 뭐 말만 믿고 우리가 고의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는 없죠. 이렇게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아까 허위사실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그런데 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의가 없잖아요. 고의가 없으면 범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허위라 해야 되고, 허위라는 걸 인식을 해야 최소한 어떤 용인할 의사가 있어야 고의가 인정될 거 아닙니까? 허위인지 몰랐어요? 그럼 고의가 부정되죠. 그러니까 우리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객관성에서 무조건 객관적인만 보면 안 돼요. 항상 고의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살인죄의 범인은 자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자, 이 보면 희망 있죠. 이거 고의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목적과 고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나 목적은 고의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목적은 초과 주관적 구속요건 조사로 해서요, 별도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의는 객관적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것이지 결과를 뭐 희망하거나 이런 것 가지고 고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이걸 고의로 봐야 돼요. 희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방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정당방위 위법성이 조각되잖아요. 구속권 인정이 되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요. 정당방위로 뭐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죽이고 싶겠습니까? 정당방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권은 통과되는 거예요. 고의는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다 고의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총을 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고 방아쇠 땡기잖아요. 그러면 설령 내가 죽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방아쇠 땡기면 고의가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의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대학병원 의사 갑은 간호사가 이제 수혈을 맡겼더니 이제 수혈 잘못해가지고 환자 사망한 경우, 요거는 신뢰의 원칙과 문제죠. 수익 원칙. 수익적 분업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익적 분업 관계에서는 상위에 있는 사람, 그 의사는 간호사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휘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밑에 뭐 간호사가 잘못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도 같이 과실 인정이 되죠. 수익적 분업 관계에서 신뢰 원칙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의뢰 주임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갑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가치 과실 인정이 됩니다. 수의적 분업 관계에서는 신뢰를 정할 수 없다는 거고. 자, 갑은 의사로서 수혈의 오류가 환자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간호사에게 수혈하도록 해서 방치했다. 살인의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죠. 의사가 이거 사람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맡긴 건 아니죠. 당연히 간호사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살인죄로 가면 안 되고요.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로 가야 되겠죠. 자, 간호사가 수혈하는 것은 병원의 관습에 의해서 행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뭐 무죄다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관행은 적폐가 되는 겁니다. 과시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갑에게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같이 과실치사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뭐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거 개괄적 과실사례죠. 개괄적 과실사례. 이거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맨 앞에 잘 보셔야 되죠. 상해 고의죠. 상해 고의. 상해 고의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었죠. 사망이 발생했을 때 상해 치사죄가 됩니다. 상해 치사죄 2번이 되겠죠. 상해 고의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해의 기본 범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낙산 비초될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개괄적 과실사례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자,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건, 자, 정당방위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죠. 부당한 침해, 위협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불가능한 거고요. 자, 그럼 보면, 자, 현행 범인으로부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갑에 대해서 강제 연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위협한 공무집행이 되죠. 그러니까 정당방위 가능합니다. 상해를 간다고 했을 때 정당방위 가능. 위협한 공무집행이 되니까 정당방위 가능. 갑이야 말다툼을 하다가 건조점에 있는 낫을 들고 반항하는 A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싸우다가 상대방이 뭔가 낫을 들고 흉기를 들고 있을 때 그걸 빼앗았다면은 더 이상 상대방은 나를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 낫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공격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때는 정당방위 상황이 인정 안 됩니다. 이때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다. 칼로 누가 나를 공격했는데 칼을 빼앗은 다음에 이 칼로 찔러버렸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정당방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더 이상 인정 안 되는 경우고 특히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 이런 경우 인정 안 됩니다. 자, 검사가 청구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갑을 자, 여기 합리적 근거 없다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위협한 공무집행이 되는 거죠. 합리적 근거 없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위협한 공무집행이니까 이 정당방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 폭행죄는 정당방위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자, 갑이 A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한 다음에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마 이런 식이 되게 되면요 서로 싸움이 돼버려요.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인정 안 되거든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될 수가 없다. 서로 공격 의사로 이루어진 걸로 본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싸움에서 정당방위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떤 경우냐면 주먹으로 싸우다 갑자기 막 총을 든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싸움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중단된 경우, 중단했는데 또 공격을 해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 가능하죠. 그리고 뭐 겉으로는 외관상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됩니다. 자행법, 자,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은 행위란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런 행위는 허용돼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행위들요. 이런 걸 우리가 정당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당행위 인정되려면 자, 정상균긴보라 그랬어요. 목적에 대한 순환 상당성, 법익 균성, 긴급성, 보충성 이거 전체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맞고요. 자, 상관의 적반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협한 명령에는요, 이때는 위협성 정당이 될 수가 없죠. 위협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사계급의 갑이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자, 40분 내지 자, 50분간 머리박아 이 원산폭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한계를 넘는 이게 얼차려 같은 거예요. 이게 강요죄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판례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과 50분 머리박아 원산폭격 시킨 경우에 정당행위를 부정했다는 거죠. 판례가 정당히 인정이 안 되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공동점을 성립한 공동가공 의사, 자,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냐고 용인하는 건 부족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고의밖에 인정 안 되는 경우죠. 용인하는 것만 안 되고 공동강호 의사가 있으려면 서로 자기 의사를 범죄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위, 서로서로 이용하는 행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 의사를 실행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범죄 범하는 것을 알고 말리지 않았다는 정도 가지고 공동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한 의사가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동한 의사는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이 공모할 것이 필요한다? 아니죠. 아닙니다. 범행 도중에도 얼마든지 공동 가공 의사가 성립이 가능하고요. 선계적 공동점 뭐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게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 계획 세워야 된다.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점에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강화에 그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 결합이기 때문에 자, 순차적 암묵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면 돼요. 순차적 암묵적으로 전체 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지음이라 그래가지고 부도나는 음을 전전 이렇게 유통시킨 경우에요 말이죠. 처음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가 가담하고 그 다음에 C가 가담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동점검 성립 가능합니다. 공동한 의사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오토바이를 절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 그러면 절차하여 오면 내가 사주겠다. 내가 같이 절차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공동 가공 의사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교사범 내지 나중에 자기가 절차한 걸 내가 사주면은 뭐 작물 취득 같은 이런 거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도죄의 공동점범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살인죄 이야기네요. 자, 교통사고 과정에서 A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 차에 태운 다음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서 A를 사망하겠다. 살인죄 성립한다. 문제 없죠. 이거 살인 고의가 있고 진짜 살인 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사망 결과가 발생했고 충분히 이거는 뭐 살인죄 성립하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함께 죽지 않았을 때 이때는 간접정범 형태 살인죄가 가능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 살인죄가 되죠. 그 다음에 인체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이 자, 이게 뭐 그 성대를 가격해가지고 사망했다. 목뼈를 이렇게 가격한다. 이렇게 되면 살인의 고의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쉬운 판례고요. 그 다음에 자살 방조죄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쉬운 판례죠. 자살을 방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뭐 약을 팔겠다 하면서 말이죠. 돈을 보내주면 돈만 그냥 낼름 받아먹고 약을 안 보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기죄만 성립합니다. 사기죄. 그러니까 자살 방조죄까지는 안 돼요. 피해자가 다른 데서 약을 구해가지고 먹고 사망해 버렸거든요. 이때 사기죄는 성립할지언정 자살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행사죠. 자, 이런 경우에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각경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 그러니까 막 전화기에다 너무 큰 소리를 질러갖고 귀가 아플 정도의 어떤 뭐 그 정도 음향을 제공했다면은 이것도 예외적으로 폭행이 가능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폭행죄는 직접적인 유형사지 접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막 얼굴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행위 목적과 의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자, 팔을 이렇게 끌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경행위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시비 붙은 사람을 말리면서 이렇게 끄는 정도. 이거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공격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체에 대한 유형행사라는 것이 불법적인 어떤 뭐 그런 폭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만류하기 위한 정도. 이 정도 행위 가지고는 폭행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불법한 어떤 유형행사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폭행죄에서 상습성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3번 지문 같은 경우에요. 만약에 이게 말리는 게 아니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으로 이렇게 밀치는 거 있죠. 이런 건 폭행이 돼요. 폭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세요. 이런 행위가 왜 이루어졌느냐. 이 과정을 놓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밀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폭행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뭐 이렇게 끄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공격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폭행으로 안 본 판례라는 거죠. 자, 폭행죄 상습성은 자, 우리가 상습 존속 폭행죄라는 범죄가 있거든요. 상습 존속 폭행죄. 이럴 때 이 상습성을 자, 존속 폭행의 상습성까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폭행의 상습성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 존속 폭행 따로따로 상습성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폭행의 상습성 있는 사람이
존속폭행을 하면은 바로 상습 존속폭행죄 성립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판례는 폭행의 상습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폭행의 상습성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존속폭행을 따로 상습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폭행 섭벽의 발현으로 만약 이루어졌다면은 만약에 존속폭행도 했다면 상습 존속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존속폭행을 반드시 상습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의 상습성만 있으면 그 상황에서 존속폭행을 했다? 그러면 상습 존속폭행죄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 자, 업무상 과상죄 업무는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문제죠. 그래서 위험성을 방지해야 될 이런 의무를 지는 경우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을 하는 업무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의사의 환자 치료 의무라든지 교도관, 아까 정신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간수자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업무상 과상죄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면서 이것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앞에 주제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의학 수준 이런 거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앞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동일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나왔던 지문과 같은 거예요. 자, 공휴일에 이 당직 간부가 말이죠.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 그 수용자들의 생명, 신체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의무를 지잖아요. 이게 업무상 과상죄 업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이런 업무상 과상죄 성립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장점이고,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지만, 자,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손님이 직원 몰래 후문 나갔다. 이런 경우에 직원의 과실이 부정됩니다. 주임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들어올 때는 약간 술이 취했지만 사우나 하는 데는 건지장 없겠다 싶어갖고 말이죠. 그 입욕을 허용해 준 거죠. 근데 지 혼자 뒷문으로 나가고 말이죠. 편의점에 가서 소주 마시고 들어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사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을 때 이 직원이 야간에 말이요. 대낮처럼 그렇게 직원을 항상 뒷문까지 다 상주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몸 상태 체크해가지고 그냥 입욕을 허용했다 그러면은 이때 그 직원의 과실은 부정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나가서 술 마신 거예요. 이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강제추행죄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은 한글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맞죠? 유부녀에 대한 혼인의 성관계 폭로하겠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협박이 되는 거죠. 협박을 통해서 강제추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이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때는 힘의 대소강력을 불문하죠. 그래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행사가 있으면은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된 경우는 이 대소강력을 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판례죠. 자,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 의자 앉아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변을 본 거죠. 이때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가 자기가 추행당했다는 사실, 성적 자율적인 침해당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몰래 뒤에 가서 소변 본 것도 강제추행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로서, 자, 성욕을 만족시키는 이런 주관적 동기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나 예술한다 그러고 이래도 강제추행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주관적인 어떤 동기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의미로 보복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이런 경우도 추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거침입죄는 원래 예상 문제였죠. 그래서 모든 시험에 다 나오니까 주거침입죄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주거침입죄 구속요건적 행위 침입은 보호법익과 관해서 해석해야 한다. 당초의 주거대행위 자체가 그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죠. 자, 이게 판례 다 변경됐던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주거자의 추천적 의사까지 고려해가지고 주거침입 인정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주관적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요소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들어가는 행위 태양을 놓고 사회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느냐를 보고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출입이 허용됐다는 거잖아요.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주거 성립한다 하니까 여기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죠. 통상적인 출입 방법 요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돼요. 이런 경우에 역시 주주지 안 됩니다. 출입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하면 안 되죠. 이게 옛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판례 변경됐던 내용이고요. 자, 주거집재는 사회상 주거평원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요거는. 근데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 아니죠. 일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회상 주거평원을 해야 하면 기수. 그러니까 주체 기수 시기는 전부가 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일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회상 주거평원을 해야 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사기죄 말은 재산 이득은 자, 법률상 유효한 필요 없죠. 재산죄에서 재산이익 할 때는 법적으로 유효냐 무효 안 따집니다.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산이익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재산이익의 기본 개념 묻는 문제고. 자, 사기죄에서 그 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 대가 공제해 주는 거 아니죠.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그 받은 재물 전부가 피해가 되는 겁니다. 피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재물 가치로부터 대가 공제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공제해 주는 거 아니다. 사기죄 손해액 계산할 때. 자, 아들을 낳는 시술인 줄 알고 막 아들 시술 받으러 왔다 할 때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가능한 겁니다. 상대가 먼저 착오에 빠져 있을 때 이 착오를 제거해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지하지 않고 만약 대가 받은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럼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대출 자격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다면 나중에 뭐 갚았는지 말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받는 순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노력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